사례 발표를 한다든가 또 그 자기가 본인이 사례 발표했던 걸 가지고 논문 형식으로 전환시켜서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사례 연구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석 확인 좀 채팅창으로 부탁드릴게요. 도희정 님도 오셨고, 그 채팅창으로 출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연구는 그 맞는 사람들한테 필요한데 사실 현장 연구를 다들 많이 못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그 현장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자료 수집만 잘 꾸준히 된다면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이 사례 연구 방법론을 잘 활용하시면 훌륭한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또 본인이 연구한 부분을 이렇게 누군가하고 나누고 발표를 하려면 사례 연구가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문헌 연구도 가장 많이 하는데 문헌 연구는 죽어버린 과거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 연구는 곧 사례 연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현재 살아있는 생생한 연구를 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사례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연구를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주제를 정하는 건데 이 주제는 뭘로 할 거냐, 내가 이번에 사례 발표를 뭘로 하고 이번에 연구 주제를 뭘로 할 거냐,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질문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연구 문제가 없으면 해결이 없고 연구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가 문제지? 라고 이렇게 평소에 궁금증을 갖고 있으면 연구에 매우 효율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효과적인 학교 교육이 뭐지? 뭐가 효과적인 학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 주입식이니 토론식이니 온라인 수업이니 지금 현재 뭐가 문제지? 무엇을 이렇게 개선해야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게 첫 번째고요. 기업에서는 어때요? 기업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인적 구조라든가 재정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때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무엇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면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정도의 문제예요. 누가 어디서 얼마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주제를 뭐가 문제냐, 이렇게 연구할 수 있고요. 얼만큼 문제냐, 만약에
이제 이번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거구에 국회의원이 몇 명 출마했느냐, 그 다음에 몇 명 출마했고 누가 출마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얼만큼 지지받았느냐, 누가 얼만큼 지지를 받았느냐, 이런 데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고 싶으면 이제 하셔도 되죠.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또 코로나가 어느 지역에 얼만큼 퍼져 있느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 현상으로서 이 양적, 많이, 범위, 확장,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쪽 연구를 하시면 돼요. 이런 연구를 서베이 연구, 즉 조사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사 연구를 하려면 그 앙케이트를 작성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예요? 배포를 해서 작성을 해서 그걸 이제 수집해서 분석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론조사다 그러면 전화로 여론조사를 일일이 하나씩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런 조사 연구는 엄청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것도 각 지역마다 그 관리소가 있어가지고 또 보건소가 있어가지고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그런 통계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박사학위 논문이나 석사 논문 사례 발표를 이렇게 통계로 하려면, 통계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어디서 얼만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또 의식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주제로 하려면 그 정도의 문제죠. 무엇이 그 문제보다도 누가 어디서 얼마 정도의 그 가지고 있느냐, 퍼져 있느냐, 지지받고 있느냐, 또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왜 그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랬지? 라고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이거고, 두 번째는 얼만큼 퍼져 있느냐, 얼만큼 지지받고 있느냐, 얼만큼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도대체 어떻게 했지? 왜 그렇게 된 거야? 이런 거요. 근데 가장 사례 연구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가장 그 효과적인 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됐나, 이런 거예요. 명상을 했어. 내 아이들에게, 내가 유치원 교사인데 아이들이 영 주의 산만하고 안정이 안 돼서 불안해. 그래서 명상을 좀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건가?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지도할 건가? 이게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료 수집해서 변화가 됐다면 어떻게 변화가 됐지? 왜 변화가 됐지? 이걸 추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A라고 하는 명상이 그 불안이나 산만한 아이들 그 성격 B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는 그런 설명적 인과의 설명을 취하는 방식이에요. 그건 반드시 뭐 사례 연구로 해야 된다든가 역사 연구로 해야 된다든가 실험 연구들은 이런 것을 밝혀주기에 굉장히 편하다 이 말이에요. 여론조사 같은 것은 누가 얼만큼 지지했느냐를 밝혀주지만 어떻게 왜 지지하는가를 못 밝혀주죠. 서브웨이 연구는, 조사 연구는요. 이게 조사 연구는 양적 연구인 거고 질적 연구는 어떻게 왜 이게 질적 연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질적 어떻게 왜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 어떻게 왜가 빠져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명상이다 그러면 명상을 어떻게 지도했느냐 그리고 그 지도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무엇이 효과를 일으켰느냐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 내용에 이게 없으면 그 사례 발표나 그 논문은 사실상 빈 껍데기라고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왜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질적 연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론조사는 A라는 후보하고 B라는 후보하고 C라는 후보가 얼만큼 지지받았느냐는 그 외적 통계는 보여주지만 비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를 통계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질적 연구,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는 이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세 가지 질문을. 첫 번째, 나는 무엇을 할 거냐? 두 번째, 누가 어디서 얼만큼 그런 인식이 되고 했느냐 이걸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느냐를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나는 뭘 연구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얼만큼 그렇게 됐느냐 이런 것은 본인의 관심에 따라서 연구 주제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왜는 단순한 현상 발생 자체보다도 시간에 걸쳐서 추적이 필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시간에 걸친 추적이라고 그랬는데 명상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박에 효과가 나오는 것이기보다는 한 달, 두 달 특정한 명상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됐고 그 결정적으로 변화는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반복적으로 그걸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연구는 사례 연구이기도 하고 실험 연구라는 말도 쓰는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신을 개발했는데 어떨 때는 A라는 환자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B라는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왜 효과가 있었고 왜 효과가 없었나 그 요인을 분석을 해서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임상 실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더 큰 후유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엄밀한 연구가, 이 실험 연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A한테는 효과가 있었는데 B한테는 효과가 없었어. 왜 그랬느냐? 또 효과가 있었다면 어떻게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게 관심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되고, 그 추적할 때마다 자료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A와 B뿐만 아니라 C, D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증명이 가능한 게 이 과학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샵이나 연구소나 명상센터를 운영하실 때 이런 연구 방법론으로 임상을 통해서 내가 확인된 프로그램들을 이제 현장에 내려가서 내가 적용해서 그 운영센터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임상적으로 시험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적이고 운영을 해볼 때 꼼꼼하게 잘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조언도 받고, 그래서 안전한 프로그램을 완성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안정성이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그 본인이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럼으로써 그 안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를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상에서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손쉽게 하고 또 할 수 있는데, 처음 해보신 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그 연구고 사례 발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연구 문제죠. 나는 뭘 할 거다, 어떤 쪽으로 할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결정이 됐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연구 방법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연구 방법. 근데 연구 방법은 여기서 문헌 연구, 역사 연구가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사례 연구가 있고, 실험 연구,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쓰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사 연구는 빠져 있어요. 조사 연구, 서브웨이 연구, 양적 연구 뭐 이런 것은 빠져 있고. 그런데 문헌 연구는 다 한 번씩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주제를 갖든지 그 주제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연구했던 사람들의 그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론적 배경이라든가 선행 연구, 고찰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헌 연구나 또 역사 연구, 이렇게 나보다 앞전 사람의 선행 연구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연구자가 이 대상들 문헌이라든가 역사 이것을 통제할 의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마음 편하죠. 도서관에 가서 혹은 인터넷에 가갖고 검색을 해서 내가 알고 싶은 주제들을요, 검색을 해서 그렇게 하는 연구가 이론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가서요. 리스라든가 키스라든가 DB 또 한국 그 뭐예요? 국회 도서관 전자도서관에 간다든가 그곳에 가서 아까 내가 연구 주제하고 관련된 부분 있죠. 내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딱 클릭을 해서 검색해 보면 학위 논문과 국내 연구 자료하고 외국 논문 자료가 쫙 나와요. 그래서 그런 논문 가운데 나하고 제일 가깝은 논문 주제를 이렇게 뭐죠? 결론 부분을 읽어보시고 연구 결과를 읽어보시고 결론 부분만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내 연구하고 가장 가까운 논문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상세하게 읽고 뭐가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됐는지를 이렇게 리서치하는 거죠. 리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연구 대상을 통제할 의사가 없어요. 연구 논문들이니까 이건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거니까 그 뭐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여기저기 가서 찾아만 보면 되니까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크게 문제는 안 돼요. 통제. 근데 통제를 해야 하겠다 그러면 실험 연구는 통제입니다.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조작하고 통제를 해야만 돼요. 코로나가 그 잠복기가 2주잖아요. 2주 동안에 어디 못 가게 하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확진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2주 동안에 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확진자인 사람이 그 사례 거리두기를 않고 돌아다니면 국가에서 그 제재를 가하고 심한 경우는 구속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통제다 그래요. 통제다. 이게 이런 연구는 실험 연구죠. 그런데 누가 어떤 연구를 했고 하는 그런 선행 연구에 대해서 리서치할 때는 그건 통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례 연구도요. 사례 연구도 내가 사례를 연구하겠다, 상담을 하겠다, 명상을 지도하겠다. 그러면은 그 피험자인 즉 연구 참여자를 그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통제하려면 굉장한 그 의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통제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실험 연구는 통제를 해야죠. A라고 하는 이 약을 개발했는데 그 A라는 약이 효과가 있는가? 근데 A 집단하고 B 집단하고 하는데 A 집단은 A 약을 먹는데 B 집단은 어떠한 약도 못 먹게 해야죠. 그런데 이 A 집단은 A 약을 먹고 B 집단은 어떤 약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B 집단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가지고 막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그래 버리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을 선택하실 때 나는 문헌 연구인가 아니면 사례 연구 일을 할 것인가 실험 연구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하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현상학 질적 연구도 현상학 연구를 할 거냐 내러티브 연구를 할 거냐 근거 이론으로 할 거냐
문화기술지로 할 거냐, 이런 다양한 연구, 사례 연구를 하게,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 방법론마다 고유한 자기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특성을 무시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방법론을 먼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연구 문제를 선택해라. 두 번째, 그 문제, 내가 원하는 문제에 맞는 연구 방법론을 선택해라. 이런 겁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여기까지 이야기해봐요. 연구 문제를 결정해라. 연구 방법을 결정해라. 근데 연구 방법의 각각의 특성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어요. 현상학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자의 선입이나 판단 이런 걸 전제를 하지 않아요. 무전제 연구가 현상학 연구고, 내러티브는 이야기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 내러티브 이야기를 하고, 근거 이론은 그 근거를 분석해서 코딩 작업을 해서 해야겠다 그러면 그 근거 이론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례 연구, 그 사례의 특징을 보여주겠다 이러면 사례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앞전까지는 연구의 일반적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그 사례 연구를 이제 사례 연구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사례 연구에 대한 편견, 기존의 편견들이 있어요. 사례 연구나 질적 연구의 전반적인 편견이에요. 질적 연구가 2000년 이후에 됐잖아요. 사람들한테 양적 연구가 늘 관심의 대상이었고, 양적 연구만 한다는 사람들이 질적 연구를 한다니까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취한 거죠. 오늘날은 많이 극복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질적 연구가 2000년대 이후에 급속화되면서 보편화되고 있는데, 초창기 때 1990년이나 80년대 이런 때는 되게 질적 연구한다 그러면 되게 의심스럽고 불안해하는 그 시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학문적인 엄격성이 없지 않느냐,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그 구조화된 그 절차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화된 연구 절차라고 하는 게 자료를 수집을 어떻게 하고 분석을 어떻게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수집, 분석, 해석 이 3단계를 그 객관적으로 타당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을 기술할 때 타당성 확보 작업을 할 때 자료 수집을 위해서 어떻게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분석은 어떤 도구로 어떻게 했는지를, 타당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해석도 나 혼자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몇 사람이 그 해석에 관여했는지를 이렇게 타당성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런 게 확보 안 하면은 아주 심각한 경우는 혼자 이거 픽션 아니냐, 연구를 실제로 하셨어요? 혼자 소설 쓴 게 아니에요. 이런 그 논문 심사 때 가면 아주 노골적으로 그 질적 연구를 싫어하는 그 외부 심사자가 오면요, 아주 까다롭게 막 이걸 따지고 들어와요. 나도 논문 심사할 때 나도 몇 번 경험했어요. 아니 내 지도 학생인데
뭐 교수가 논문 심사하면서 이게 무슨 논문이에요. 이거 혼자 그냥 책상 앞에서 소설 쓰듯이 쓴 게 아니에요. 객관성인 걸 뭐 객관적으로 했다는 게 어떤 것도 없잖아요. 막 이렇게 막 공박을 하시더라고. 아이고 얼굴 저도 옆에 있어서 얼굴 빨개져서 혼났어요. 근데 그 사람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자료를 수집을 어떻게 했느냐. 적어도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해야죠. 면접만 했다. 이것 갖고 안 되거든. 아이가 ADHD라. 그러면 부모도 면접해보고 친구도 면접해보고 학교 선생님도 물어보고 부모도 만나보고 당사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면접을 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달랑 그 아이 하나만 면접해 가지고는 얘가 ADHD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 타당성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학문적 원격성이 결여됐지 않냐.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할 때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3개 이상은 수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체크리스트도 하고 개인 면담도 하고 또 가까운 타인들의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X축, Y축, Z축 다양한 관점에서 그 자료를 수집을 하고 거기서 타당함과 객관성을 확보해 가라 이거죠. 그리고 분석도 어떻게 분석 절차를 겪었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러면은 그 이미 기존에 알려진 그런 분석 체계를 갖고 하면 됩니다. 통계 연구면 SPSS로 이렇게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썼는지, 질적 연구에서는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현상학 연구다 하면 어떻게 했는지, 누구 걸 썼는지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했고 그 절차를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그러면 타당성 있죠. 근데 연구 방법에서는 나는 이런 방법으로 분석할 거야 해놓고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은 또 안 보여주면 어떻게 했어요? 왜 이 부분이 안 보여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그렇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해석하는 것도요. 자기 혼자서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증거가 서너 가지가 모였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동료 연구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것을 해석을 할 때 해석의 타당성 확보라고 그래요. 또 필요하다면은 준사법적 해석 방법을 선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 뭐죠? 피고가 옳다, 뭐 검사 쪽이 옳다, 막 이렇게 논쟁을 하듯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해석의 다양성을 제공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저자가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면 그것도 증거도 불충분한 채 내세우게 되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조화된 연구 절차가 2000년 이전 막 1980년이나 90년대에는 이런 게 사례 연구에서 많이 부족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연구 절차가 굉장하게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질적 연구가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인정되기 시작해서 오늘날 질적 연구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복이 뭐냐 하면 과학적 일반화가 어렵다. 어떻게 해서 단 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그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논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질적 연구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정한 현상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보여주려고 하지, 이걸 숲 전체가 이렇다라고 일반화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아니다. 특정한 사례를 보여주는 거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적 특征가운데 특별하게 개는 좀 특이한 이런 구석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삶이라는 게 몽땅 다 이렇게 하나로 한 바구니에 넣을 수 없지 않느냐. 인간의 행동은 다양성이 있고 그 아이는, 그 내담자는, 그 고객은 이러한 특성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우리 도민 사람은 대부분 그 후보를 지지했지만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아니한 케이스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선됐더라도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이런 뜻으로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걸 일반화시킬 의사는 없었다. 이렇게 하면은 방어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또 한 가지는 딱 한 사람 갖고 어떻게 연구하냐고. 그래서 다중사례라고 그래요. 따라해볼래요? 다중사례. 뭐라고요? 사례 케이스를 다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러티브 연구할 때 내러티브 연구 대상 참여자가 한 사람이어도 돼요. 그런데 심사하다가 질적 연구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질적 연구자가 아니거든. 질적 연구가 아닌 심사위원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 연구해가지고 되냐고 이런 비판이 많아요. 그 심사위원을 탓할 수가 없는 게 그 심사위원은 질적 연구자가 아니거든. 이 양적 연구에 익숙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그런 경험을 겪다 보니까 최소한 5사람은 해라. 한 사람 해도 되는데 5사람 정도는 해라.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왜 5사람이냐? 이 5사람이 중간에 포기자도 생겨요. 저는 퍼블리시 한다는데 논문으로 나중에 출간하는데 내 사례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락자가 생기니까 5사람을 이제 한 사람만 했다가 탈락자 생기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5사람 하라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소논문도 써야 되고 본논문도 써야 되니까 5사람 해가지고 한두 사람은 소논문 쓰고 적어도 최소 3사람 사례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셔라. 그래서 5사람 하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다중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례 연구는 많은 시간과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생기지 않냐.
그런데 이것은 모든 연구가 다 그렇죠.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엄청난 도우미가 필요하죠. 혼자 연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 박사 논문 같은 경우 양적 연구는 100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100명 이상의 그 앙케이트 조사, 이게 조사 연구잖아요. 앙케이트를 100명 이상 모으려면요. 200군데를 돌려야 되고 막 5, 60%만 수거된다고 했을 때 그 엄청난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험 연구를 할 때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처럼 국가적 재난인 경우는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통제할 수 있는데 개인 연구를 할 때 상대방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 연구나 조사 연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재정과 시간과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꼭 반드시 사례 연구만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사례 연구는 어떤 민족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마존강 유역의 부족을 들어가갖고 6개월, 1년 같이 사는 그런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례 연구는 그런 연구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는 그럼 구체적으로 사례 연구란 뭐냐? 근데 이게 사례 연구에 대해서 대두하기 시작한 게 이제 1970년대고, 슐라만 같은 사람이고, 이인이라는 사람 1981년. 근데 여기서 제가 주로 인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이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나중에 다음에는 내가 이 사람 책을 내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참고하는 사람이 이 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례 연구 방법론이 1판, 2판, 3판, 4판, 5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5판은 영문책을 갖고 있고 3판은 국내에서 번역된 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가장 앞서 사례 연구 방법론 가장 좋은 책은 또 앞서가고 있는 학자는 바로 이 로버트 이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인데 그래서 이 슐라만 의사결정이다. 사례 연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했고 어떻게 그걸 실천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을 하는 게 사례 연구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의사결정, 가족 내에서 의사결정, 개인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했는지를 연구한 게 사례 발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인이라는 사람은 현재의 현상을 조사하는 실증적 연구다.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그 사람이 개인이 됐던 집단이 됐던 단체가 됐던 어떤 특정한 그룹이 됐던 간에 이혼 여성이다 그러면 이혼 여성이라고 하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현상 그들이 어떻게 아파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혼하게 됐고 이혼도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혼 결정을 왜 했고 어떻게 했으며 어떤 과정을 겪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현상과 정황 사이에서 현상은 구체적인 거고 구체적인 실행 또 증상 개인의 불안이라면 증상이고 그런 불안들이 정황 맥락, 환경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것들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사례 연구를 한다. 그 증상이 어떤지
왜 그런 증상을 일으키게 된 환경적 맥락은 무언지 이런 걸 연구하고 싶을 때 사례 연구를 한다. 또 명상을 지도했더니 그 명상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효과가 있었다면 왜 효과가 있었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럴 때 사례 연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자료를, 다양한 사람들을, 그 관련된 사람들의 면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면담은 우리 상담에서는 보통 8회기 면담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숫자가 5명 미만인 경우는 8회기를 해서 심층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8회기 상담을 하시는 거고, 근데 나는 뭐 20명, 뭐 10명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해야겠다. 이런 경우는 개인당 3, 4회 정도 면담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걸 해석해서 새로운 결과를 이렇게 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사례 연구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뭐 이론적 명제, 이론을 창안할 수도 있고 기존 이론이 하고 다른 이런 특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사례 연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례 연구는 가장 손쉬워요. 내 주변에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게 사례 연구잖아요. 일반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 사례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개별 사례를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사례 연구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호흡 명상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 호흡 명상을 어떻게 지도했고 그 호흡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왜 그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것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곧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협조를 얻어서요.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겠냐?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연구를 승인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참 편한 연구예요. 예. 그리고 그것은 또 내 안에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었어. 그러면 나와 유사하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겪었을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고 그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고 현재는 뭘 하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한 서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사례를 이렇게 모아서 연구하는 거. 이런 연구도 편하고 좋죠.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구도 사례 연구가 가능한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내가 그들을 바꾸겠다가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사례 연구가 되겠다.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그만큼 사례 연구는 되게 유용하고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이 사례 연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사례 연구의 종류는 이제 단일 사례 연구, 이건 이제 차차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다중 사례 연구도 사례 여러 개 이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증거, 체크리스트라든가, 만약에 증상과 관련된 부분은 체크리스트를 같이 쓰시면 돼요. 불안, 우울, 그들이 어떻게 그 불안하고 우울해 하는지를 그 개인 면담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검사지도 동시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정량적 증거와 정성적 증거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질적, 양적 연구를 가능한 게 사례 연구다. 그러니까 사례 연구를 꼭 질적 연구에만 넣을 수도 없고 양적 연구에다만 넣을 수 없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게 사례 연구 방법론이다. 이게 아주 좋다. 많이 애용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 연구에 맞는 장점이 있다. 사례 연구를 하면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 아, 명상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다. 그 효과는 바로 명상 때문에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담에 어떠한 상담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더라. 근데 비교 연구도 할 수 있죠. 사례 연구인데도. A 상담 방법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고 B 상담 방법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고 그들 차이는 어떠했더라. A라는 명상법을 했더니 어떠했더라.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게 사례 연구다.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그 참여자들에게 했어.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왔더라.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고록이라든가 증거 자료를 모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인용을 하고 분석을 과학적으로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개인적으로 추고록도 없이 그냥 개인 기억에 의지해서 하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함께 보여주면서 하셔야 됩니다. A만 보고서 마치 그 A가 전체인 양 이렇게 논리적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실패했더라도 왜 실패했는가? 실패 사례를 해줘. 이게 성공 사례도 보여주고 실패 사례도 보여주는 게 사례 연구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셔라. 그 다음에 통계 연구에서 많이 쓰는 게 메타 연구인데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근데 사례 연구도 메타 연구할 수 있다. 인지행동 치료가 불안한 고객이나 내담자를 연구 발표가 국내에서 예를 들면 한 25개가 있다. 25개 가운데 이렇게 쫙 살펴보고 그 25개를 다시 유형별로 분류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것을 메타 연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통계 연구만 메타 연구가 가능했다. 그런데 요사이는 이런 메타 연구도 사례 연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사례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오늘 시간 질문할 거 있으면 채팅창에 해 주실래요? 없으시면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세요?
채팅창에다가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구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 네. 아직 그 본인의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빠른 시일 안에 본인의 그 연구 계획서, 연구 문제는 뭘로 할 거고, 연구 방법론은 뭘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화이팅입니다.